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 광전자공학을 담당하게 된 정영철 교수입니다. 이 광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상당히 이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광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의 그 강의 개요, 그리고 이제 그 스케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일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강의 계획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음, 대면 강의는 수요일 날 2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면 강의 전에 그 앞에 보통 그 대면 강의 이제 월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 온라인 강의로 월요일 날 9시부터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 강의 내용을 탑재할 예정이니까요.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그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일 날은 대면 강의에 출석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광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은 전자, 일렉트론하고 이제 포톤 사이의 그 상호작용을, 그 응용을 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그런 그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토닉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자와 빛의 그 관련된 어떤 기초 이론,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학과목 수강에 관련돼서는 이제 뭐 기본적인 반도체 이론, 전자기파, 그다음에 그 광전자 물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뭐 깊이 있게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보충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추가적인 지식을 좀 더 얻을 수 있기 바라고요. 그 강의할 그 내용은 이제 반도체 광원 광센서,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광통신, 그다음에 그 솔라셀 태양광을 통한 그 전기의 생성 과정, 그다음에 친환경 조명에 사용되는 LED, 그다음에 LCD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죠. 그다음에 올레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카메라라든지 시간이 되면은 라이다 같은 광학 기기들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대면 강의 플러스 사전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되겠고요. 어,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출석 10%, 중간 기말 시험 이제 40%, 그다음에 이제 과제 보고서 10%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그 최종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강의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하광학, 그다음에 그 파동광학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광통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광수신 소자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솔라셀, 그다음에 그 조명에 사용되는 LED, 그다음에 그 올레드 디스플레이, 뭐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 정해진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이제 그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산업계에 나갔을 때 이 관련된 어떤 뭐 기기라든지 그런 그 장치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반도체의 그 기본 이론, 전자기파 기본 이론, 회로 이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를 이제 그좀 복습을 하고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제 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빛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성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우리 그 현재 일상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포토닉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보면은 뭐 여기 하여튼 뭐 이 형광등도 이제 그 포토닉스의 응용이고, 그다음에 그 플랫 패널 텔레비전, 우리 그 텔레비전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우리 그 포토닉스죠. 전자공학 포토닉스가 이제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섬유 옵티컬 파이버, 우리 그 집에 그 인터넷 뭐 이런 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 결국 이제 광섬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그 대여 그 고속 그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광섬유, 그다음에 뭐 모션 센서,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들, 뭐 스캐너, 옵티컬 스캐너, 그다음에 이제 뭐 팩스 머신은 잘 쓰지 않지만 뭐 옛날에 그 팩스 머신, 뭐 복사기 뭐 이런 것들, 레이저 프린터, 그 복사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프로젝터, 뭐 레이저 포인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반도체 이런 레이저 포인터는 이제 그 반도체 광원을 이용한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렇고 또 뭐 이제 뭐 LED 그 신호등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그 레이저 트래픽 레이더 라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자율주행 센서로 사용하는 뭐 라이더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뭐 바코드 스캐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의료용에서 이제 그 레이저 가지고 수술하는 거, 그다음에 피부과에서 우리 그 점 빼고 하는 그런 레이저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포토닉스 분야거든요. 이게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약간 그 하이 파워 레이저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공장에서 레이저 가지고 이제 웰딩하고 커팅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반도체에 보면은 이렇게 막 그 글자 쓰여져 있잖아. 그 레이저 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그 응용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포토닉스 분야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빛이라는 거에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보면은 그 포토닉스라고 하는 거는 그 퀀텀 유니트가 이제 포톤인 그런 어떤 그 라이트 인포메이션, 그 빛의 그 정보하고 그 에너지를 생성하고 조작하고, 그다음에 그 전달하고 이제 그 다시 검출하고 뭐 이런 그 학문입니다. 그 포톤을 제너레이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포톤을 매니플레이션 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이제 다시 디텍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제 그런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들고 디바이스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빛하고 포톤하고 일렉트론의 그 작용을 우리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 작용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지고 이제 뭐 포토닉스가 활용되는 그
분야들 보면은 메디컬 분야, 그다음에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뭐 디펜스, 방위 산업에도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 뭐 세이프티, 뭐 컴퓨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제 광통신,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빛이라는 것이, 그 포톤이라는 것이 어떤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여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은 What is light? 빛이 뭔가?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수세기 동안 쭉 그 논의가 되어 왔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건 태양에서 빛이 나온다. 그다음에 그 전구에서 또 빛이 발생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밤에 그 생활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the answer, 답이 뭐냐면은 빛이라는 거는 special kind of electromagnetic energy다 이거죠. 특정한 형태. 그러니까 스페셜 카인드도 아니에요. 그냥 주파수가 높은 전자기파예요. 주파수가 엄청 높은 전자기파입니다. 주파수가 수백 테라헤르츠가 되는 그 전자기파다 이거죠. 그런 것이고, 그 빛의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칸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칸이고, 이게 그 진공에서, 그 베큐음에서, 베큐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런 것도 없는 그 상태를 베큐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어떤 뭐 그 기체라든지 뭐 물질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제 베큐움 진공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칸이다. 이게 이제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유니버설 컨스탄트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 속도가, 이 빛이 어디에서 전달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on vacuum media, 진공이 아닌 물질 안에서, 예를 들면 에어도 진공은 아니죠. 공기 중에도 뭐 수증기도 있고 H2O도 있고 뭐 산소, 질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들이 있죠. 공기 중에. 그러니까 진공은 아니야. 근데 이런 물질들이 많아요, 작아요? 엄청 작아. 어? 예를 들면 이런 나무라든지 우리 옷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에 비해서는 이런 어떤 원소들의 또는 분자들의 밀도가 굉장히 작죠. 공기 중이라는 건.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니지. 산소도 있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체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이 전자기파, 빛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진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물질이. 너무 밀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 중에서는 이 속도가 뭐 0.03% 정도 느려지는 정도로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칸보다는 조금 느린, 거의 진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기파, 빛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글라스 같은 유리 물질 안에 들어가면 빛의 속도가 한 30% 정도 이제 느리게 갑니다. 빛이. 이건 빛만 그런 게 아니고 전자기파가 다 그래. 일반적인 전자기파들이 이 물질 안에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 이유는 이제 이 굴절률에 해당하는 만큼, 나눠준 만큼 이제 속도가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글라스의 굴절률은 한 1.5쯤 되거든요. 1.5쯤 되니까 그 안에서 글라스 안에서 빛의 속도는 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칸 나누기 1.5입니다. 1.5분의 1이니까 한 3분의 1쯤 되죠.
속도가 3분의 2쯤 되지.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서의 그 진공 중에서의 한 3분의 2 정도의 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줄어든다 이거. 30%만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성질이 있고, 그래서 뭐 빛이 어떤 물질하고 부딪힐 때 리플렉션, 반사도 일어나지만 또 리프렉션도 일어난다. 굴절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절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이제 유리 글라스 프리즘이 있으면 글라스 물질로 이제 그 예를 이제 레이저 포인터에 그 빛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글라스에서 이렇게 그 굴절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요 물질이 없었으면 요 레이저 포인트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직진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저기 그 프리즘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레이저 포인트의 점이 여기 와서 찍히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찍히게 된다고.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을 이제 굴절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서의 그 빛의 속도하고 여기서의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의 그 전자기파의 속도하고 여기서의 그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의 속도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는 이제 그 빛의 세기에 대한 어떤 뭐 단위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듀얼 네이처, 빛은 이제 그 이중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고등학교 물리 시간이라든지 혹시 그 수강한 학생들은 빛은 이중성이 있다.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중성이 있어요? 입자 같은 성질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동 같은 성질도 있고, 두 가지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그 각각의 그 어떤 그 입자로 보든지 또는 그 파동으로 보든지 해서 이제 그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포톤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그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빛은 포톤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그 1800년 말부터 이제 1900년대 초에 걸쳐 가지고 그 플랑크라든지 뭐 플랑크라고 하는 이제 물리학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이 포톤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적으로 그 입증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 실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 빛은 포톤이라고 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particle like nature of light, 빛의 그 입자 같은 성질. 그냥 입자라고 딱 볼 수도 없어. 아직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모래 알갱이처럼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라는 게. 그죠? 그냥 뭐 레이저 포인트에서 빛이 나오면은 그냥 뭐 광선이 쫙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광선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파티클하고 비슷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 봐야 되는데, 그거의 하나하나의 알갱이를 그 포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모델링. 그렇게 그 개념을 만든 거야. 포톤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거야. 그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포톤이라고 하는 어떤 알갱이라고 그 생각하고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니까 설명이 잘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좋은 모델인 거죠. 그럼 좋은 모델이야. 잘 실험하고 잘 부합하면은, 여러 가지 해보니까 실험하고 부합이 잘 됐다 이게 실험 결과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빛은 어떤 포톤이라고 하는 알갱이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톤은 뭐 질량도 없고 이제 그 어떤 전하도 없는 어떤 그 알갱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를 그
전달하는 하나의 그 캐리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른 그 어떤 그 디스크리트한 파티클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티클들하고 그 인터랙션을 하는 걸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파티클이라는 건 뭐냐면 일렉트론하고 반응을 하고, 일렉트론하고 인터랙션하고, 뭐 아톰, 사실 일렉트론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아톰하고 몰레큘에 들어있는 일렉트론하고 이제 그 인터랙션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포톤이라고 하는 알갱이 하나가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알갱이 하나하고 인터랙션 하는 걸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현대 물리학에서 그렇게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광선이죠. beam of light. 빛의 그 어떤 한 줄기, 이런 스트림 오브 포톤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다.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모델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요. 레이저 포인터가 있으면 여기서 지금 이 빨간색 광선이 쭉 그 뻗어 나가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안에 이 내가 점으로 쭉쭉쭉 찍었는데 포톤이라고 하는 알갱이들이 이 안에 무수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쫙 뻗어 나가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포톤 알갱이들이.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여러 가지 현상에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걸 이제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트림 오브 포톤들로 이제 그 모델링 하는데 이 각각의 포톤들이 이치 포톤, 그러니까 이치는 이치 포톤입니다. 각각의 포톤들이 carrying a well-defined energy. 이 알갱이 하나하나들이 잘 그 정의된 에너지를 갖고 있다.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 알갱이 하나하나들의 에너지는 빛의 그 파장에 디펜던트하다. 파장이 바뀌면 이 알갱이 하나하나들의 에너지는 달라진다. 는 그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에너지 오버 기본 포톤, 이 각각의 포톤들의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된다. 그 HC 나누기 라무다. H는 이제 플랑크 컨스탄트입니다. 그래서 6.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칸이라고 하는 그 플랑크라고 하는 이제 그 물리학자가 그 찾아낸 어떤 상수예요. 그래서 6.625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33승 줄 세칸. 그 다음에 C는 이제 빛의 속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칸. 그 다음에 라무다는 이제 빛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은 그 파장분의 HC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그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라무다는 뭐냐? 파장은 빛은 전자기 파동이기도 하다 그랬으니까 그 파동의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웨이브 모델로 이제 좀 미리 가서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만 보는 게 아니고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같이 존재해요.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에서 전기장의 분포만 그려놓은 거야, 전기장. 그래서 전기장의 분포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 공간상, 이 공간이거든요. 여기 이제 공간입니다. 이 공간상에서 전자기장의 분포를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의 분포를 보면은 요렇게 정연파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거죠. 정연파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요 마루하고 마루 사이, 또는 뭐 골하고 골 사이, 또는 여기 마디하고 마디 사이의 거리를 이제 파장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파의 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파장.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저기 해안가에서 파도가 이렇게 밀쳐오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면 돼요. 파도가 이렇게 밀쳐올 때 여기 이제 여기 마루가 있죠, 마루. 그다음에 여기 한번 또 와서 마루가 더 있죠. 사실 뭐 이제
해안가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는 이렇게 균일하진 않지. 사실은 그 가까이 올수록 이게 막 높아지고 뒤는 좀 약간 잔잔하고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어쨌든 하여튼 그걸 이제 파도라고 얘기하잖아. 그때 이제 마루하고 마루 사이. 그럼 이제 해안가에서 보면은 요 마루가 쫙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죠? 마루가 쫙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걸 파동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건 이 사인파가 정연파가 쫙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어느 시간에는 요런 분포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 요런 점선처럼 분포했다가 좀 더 시간 지나면 이렇게 분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 한 군데 서 있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보면은 어디 한 군데 서 있는 사람이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이렇게 진동하고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이면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파수. 그래가지고 이 전자기파의 속도하고 파장하고 주파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속도는 파장 나누기 파장 나누기 주기야, 주기. 이게 진동의 주기. 그럼 진동의 주기의 역수는 뭡니까? 주파수죠? 1 나누기 주기는. 그러니까 속도는 뭐가 되냐면 파장 곱하기 주파수가 돼요. 진동 주파수 곱하기 이 파장이 이 이 파동의 이제 속도가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그려놓은 거는 여러분 요거는 이제 파란색의 파동의 형태이고 요거는 이제 빨간색의 파동의 형태야. 그런데 이제 파란색은 파장이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가 450 나노미터입니다. 그럼 450 나노미터면 얼마지? 0.45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는 또 뭐야? 밀리미터에 또 10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여기 분간도 할 수 없는 길이죠, 이게. 450 나노미터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파란 색깔 있잖아요. 그거는 파장이 450 나노미터인 전자기파입니다. 파동이야. 빨간색은 파장이 650 나노미터야. 한 200 나노미터 정도 파장이 차이가 나죠.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색깔마다 이제 파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파동으로 본 이제 이 파란색, 빨간색의 파장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파동의 성질하고 입자로 본 포톤 하나의 에너지하고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식인데, 플랑크 콘스턴트 빛의 속도 나누기 파장이 이제 이 포톤 에너지야. 그렇죠? 빨간색보다 파란색의 포톤 에너지가 더 크죠. 아까 파란색은 파장이 얼마였어? 0.45 마이크로미터, 450 나노미터. 빨간색은 650 나노미터. 그러니까 빨간색의 포톤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톤의 으로 이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포톤의 성질하고 이제 파동의 성질이 그냥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파동으로 봤을 때 파장하고 입자로 봤을 때 포톤 에너지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잖아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런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데 좀 복잡한 물리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라다 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했을 때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그냥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 이그젬플에서는 페일 블루 라이트 500나노미터 파장에 이게 약간 이제 그 페일 블루 라이트는 좀 그 초록에 가까운 그 파란색입니다. 이게 초록하고 이제 그 파란색하고의 어떤 중간쯤 되는 그 파장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그 빛의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그 빛의 그 포톤을 네, 에너지를 이제 뭐 계산해 보는 거죠. 그 계산해 보면은 아까 그 공식에다 넣으면은 이게 그 3.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주울 정도가 나온 계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계산이 되는데 그럼 이게 얼마 정도의 에너지냐 이거죠. 3.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주울이면은 이게 얼마 정도의 에너지냐면은 이 정도야. 그 에너지를 이제 주울로 우리가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은 그 포토닉스 뭐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주로. 그래서 원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주울입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은 뭐죠? 전자의 전하량이야. 쿨롱으로 표시하면 이거는 전자의 전하량이거든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 그래서 그럼 이건 얼마 정도의 에너지냐면요. 여기 이제 그 배터리를 1볼트에 그 배터리를 이제 가하잖아요. 여기 이제 걸어놓고 여기 그 전자가 요 음극 가까이에 있었다고 합시다. 전자가 이 마이너스 그 가까이에 있었다고 해요. 그럼 요 사이는 1볼트야.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어떻게 돼요? 힘을 받죠. 요 오른쪽으로 밀치는 힘을 받죠, 이게.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이 전자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 마치 우리 땅 위에 어떤 특정한 높이 위에 그 돌멩이 하나 들고 있으면 그 돌멩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걔가 중력을 받으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제 여기 1볼트 걸려 있는 여기 음극에 있는 전자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지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쫙 밀쳐 나가죠. 가속되지. 그럼 여기 왔을 때 이 전자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중간에서는 어때? 중간에서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죠. 그럼 여기 있는 여기 가만히 놓여 있는 전자가 이 사이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동안에서 갖고 있는 이 전자 토탈 에너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부릅니다. 1볼트에 전자 하나가 이제 움직일 때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음극에 이제 음극 근처에 전자를 딱 놨을 때 걔가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에서 위치 플러스 운동 에너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하여튼 각 위치에서 토탈 에너지를 1 일렉트론 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1 일렉트론 볼트는 뭐냐면 1.6 곱하기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거든요.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니까 그거는 이제 전하량 곱하기 포텐셜이야. 전하량 곱하기 포텐셜이라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1볼트 해서 그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아까 500나노미터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의 포톤의 에너지는 요만큼 됐으니까 이걸 이제 요걸로 나누면 이게 한 얼마쯤 될까요? 2보다 조금 크죠. 이게 2가 되려면 3.2니까 이게 3.97이니까 2.5라든지 어떤 2점 얼마 일렉트론 볼트쯤 되는 거예요. 2 일렉트론 볼트보다 좀 큰 값이 됩니다. 이게 500나노미터인 빛의 파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토닉스에서 얘기하는 그 포톤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그 2 일렉트론 볼트, 뭐 1점 몇 일렉트론 볼트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거야. 만약 빨간색 같으면 되죠. 이게 650 나노미터잖아요. 650 나노미터니까 이게 500이 아니고 650이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1. 얼마 일렉트론 볼트 뭐 이 정도 됩니다. 1. 얼마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이제 이 포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자공학 반도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밴드갭 에너지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에너지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 가지고 얘기하죠. 일렉트론 볼트. 실리콘의 밴드갭 에너지는 얼마예요? 1.1 일렉트론 볼트. 1.1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밴드갭 에너지가 1. 그러니까 그 실리콘인 경우는 실리콘 반도체는 요 페일 블루 라이트를 잘 흡수를 할까요? 흡수를 안 할까요? 흡수를 잘 하죠. 왜냐하면 요 포톤의 에너지가 밴드갭 에너지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를 컨덕션 밴드로 잘 옮긴단 말이야. 예? 그 옮기면서 이제 포톤을 잡아먹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실리콘을 그 반도체를 잘 못 지나가요. 요 색깔은. 이제 그런 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빛이 그 포톤 알갱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이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실험을 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실험이냐면 여기 이제 빛을 여기 이제 금속이에요. 금속판이 여기 있고 거기 이제 이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 책에 있는 그림은 여기가 양극이고 여기가 음극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음극이고 여기가 양극이 돼야 돼.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돼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자외선, 특히 자외선을 여기로 이제 조여주면은 뭐 여기서 이제 전자가 나온다 이거. 만약에 나온다면 전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어떻게 튀어나온다면 그 전자는 이쪽으로 밀려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전류를 발생시킬 거 아니야. 예? 만약에 이 자외선에 의해서 여기 전자를 만약에 끄집어낼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여기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에미티드 포톤, 여기서 일렉트론, 방출되는 일렉트론들의 에너지가 빛의 파장에 디펜던트 하더라 이거지. 빛의 파장에 디펜던트 하다. 빛의 에너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에너지가 낮은 포톤을 여기 계속 조여줘.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오랫동안 조이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그 에너지가 낮은 포톤을 아무리 조여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더라 이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포톤이라고 하는 게 개별적인 입자성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빛의 세기가 작은데 그거를 오랫동안 비춰주면은 그 에너지를 다 모아서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그 전자가 어떻게든지 튀어나올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험을 해보니까 파장의
그 긴 파장이 길다는 거는 저 에너지가 작은 포톤입니다. 에너지가 작은 포톤. 에너지가 작은 포톤은 여기 아무리 그 여기 빛을 쪼여도 그 뭐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런 걸 이제 그 관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이제 좀 에너지가 센 빛을 그 파장이 그 짧은 빛을 그 에너지가 충분히 큰 포톤을 여기 쪼이면은 그 전자가 나와서 이게 이제 전류가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포톤 하나가 전자 하나하고만 반응하는 거야.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포톤 하나가 여 안에 들어있는 전자 하나하고만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 미니멈 에너지 트레시홀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메탈로부터 이제 그 전자가 뛰어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미니멈 그 트레시홀드가 필요한데 여기 이제 들어오는 그 포톤 알갱이의 그 에너지가 요 미니멈 트레시홀드보다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그 포톤이 들어와야지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빠져나온 전자의 에너지는 그 포톤, 그 입사하는 포톤의 에너지에서 그 트레시홀드 에너지를 뺀 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포톤 에너지에서 P만큼은 뭐 하는 데 쓰냐면 그걸 저기 그 떨어뜨리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에너지는 나온 전자의 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나온 에너지에 저 전자의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톤 하나하고 전자 하나하고의 관계가 이제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포토 일렉트릭 실험을 통해서 어떤 물질 안에 특히 뭐 메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 하나하고 거기로 쪼여 들어오는 이제 입사되는 포톤 하나하고의 인터랙션을 한다 이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빛이라는 것이 어떤 입자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는 트레시홀드 웨이브랭스를 이제 계산하는 이그젬플인데요. 여러분 이제 어떤 골드 같으면 이제 골드의 이스케이프 에너지, 골드에서 이제 전자를 빼내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이제 아마 이제 7.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고 이제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렉트론 볼트로 얘기하면 한 4 일렉트론 볼트 정도 돼요 이게. 4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트레시홀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골드에서 이 전자를 에스케이프 시키려면은 요 값이 제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요 포톤의 에너지가 트레시홀드 에너지만큼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 가지고 트레시홀드 웨이브랭스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아까 이제 요게 그러니까 이제 트레시홀드는 빠져나온 전자의 에너지가 딱 제로가 되는 그 순간이야. 빠져나온 전자의 에너지가 딱 제로가 되는 그 순간이 트레시홀드에 해당하는 이제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제로가 될 때니까 라무다는 P분의 HC가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 요 골드의 트레시홀드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파장이 0.259 마이크로미터 또는 259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 파장은 이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파란색은 450 나노미터라고 했죠. 나노미터. 그래가지고 이 파장은 이제 파란색보다도 더 이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파장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빨주, 노초, 파남, 보. 보라색이 요것보다 좀 더 짧은 파장이 돼서 한 400, 300 90에서 한 400 나노미터쯤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빨간색 파장이 얼마나 그랬죠? 650 나노미터야. 650 나노미터. 그럼 650 나노미터에서 파란색 사이에 빨주, 노초, 파남보 그 색깔들이 쭉 들어있거든. 그럼 이제 그 빨주, 노초, 파가 오는 사이에 파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라색 되면 요것보다 좀 더 줄고. 그렇지만은 그 보라색도 요것보다는 파장이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이 골드에 금에다가 이제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아무리 쪼여도 전자가 뛰쳐나오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No emission, no electron emission from gold. 파란색이나 이제 빨간색 가지고서는 이런 이제 그 자외선을 사용해야 된다.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서 그 빛은 어떤 포톤 알갱이들의 그 다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빛의 이중성에서 웨이브의 특성을 또 갖고 있거든. 웨이브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빛의 그 특성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회절 현상도 우리가 좀 관측이 되고 또는 이제 간섭 현상도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섭 현상이 관측되는 거에 그 대표적인 게 물 위에 막 기름이 떠 있으면 이제 떠 있는 기름 떠 있는 거에서 우리가 보면 색깔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색깔이 달라 보이잖아요. 파란색도 보였다, 빨간색도 보였다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어떤 간섭 현상 때문에 어떤 각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반사되는 특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파동이 아니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섭하고 그다음에 회절 같은 게 이제 우리가 관측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떤 광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비쳤을 때 여기 어떤 뭐 이런 방해물이 하나 있으면 정확하게는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림자가 정확하게 생겨야 되고 요 위는 이제 밝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보면 이 방해물의 약간 안쪽으로도 좀 희미하게 빛이 좀 새 들어가거든요. 에? 그 회절 현상이 있다고. 또는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 빨간색만 보이잖아. 에? 그게 회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아까 파란색보다 빨간색의 파장이 훨씬 길다 그랬죠.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그 파동의 성질을 더 드러내거든요. 웨이브의 성질을 잘 드러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절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우리 파장이 엄청 짧은 거니까 엑스레이로 우리 찍으면 엄청 선명하게 나오잖아. 그죠? 뼈 같은 게 선명하게 쫙쫙 보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워낙 직진성이 좋아서 회절이 잘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회절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회절이 더 잘 되려면은 이제 파장이 긴 웨이브는 회절을 더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관측이 잘 돼요. 회절되는 상황이. 그래서 이거 노을이 이제 빨간색이 잘 보인다. 그래서 회절 간섭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전자기파에서 회절 특성이 그 유리하게 되는 거는 이제 뭐 이동통신 같은 거 할 때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로 통신하는 게 더 방해물에 영향을 덜 받거든요. 예를 들면 1GHz의 주파수를 전파를 사용하는 것보다 2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면 방해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회절성이 자꾸 떨어져요. 회절성이.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빛은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죠. 그거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매그네틱 필드가 같이 이제 엉켜 있는 거야. 같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정확히 하면 이제 이 전자기파, 빛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자기파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전기장의 이 공간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매그네틱 필드는 그거하고 수직인 상태로 이렇게 공간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정연파 형태로. 그래가지고 웨이브가 진행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죠? 웨이브가 진행하는 방향은 여러분 이제 전자기학 2를 수강한 학생들은 뭐 기억할 수도 있는데, 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은 어떻게 돼? 전기장 벡터의 끝하고 자기장 벡터의 끝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에 가지고 이렇게 휘감아. 그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요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야. 진행 방향.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벡터 웨이브엔 전기장, 그 다음에 자기장 이렇게 있죠. 그럼 두 개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휘감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게 디렉션 오브 라이트 모션, 파동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장, 자기장이 같이 존재해요.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그래서 오실레이팅 일렉트릭하고 매그네틱 필드야. 전기장의 크기하고 자기장의 크기의 비율, 그걸 이제 고유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인트리직 임피던스라고 불러. 전기장의 크기에서 자기장의 크기의 비율을 고유 임피던스라고 부르고, 이거는 120 파이 오음이라고 딱 정해져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벡터의 크기가 나누기 요 벡터의 크기 하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던 거에 좀 반복인데, 빛은 이제 주파수가 매우 높은 전자기파다. 다시 말하면 파장이 매우 짧다 이거야. 빛의 속도는 F 곱하기 라무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파수가 매우 높은 전자기파라는 건 파장이 되게 짧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광선인 경우는 주파수가 수백 테라헤르츠쯤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기장만 따지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웨이브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그 웨이브 전체가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보다 이제 우리 빛에서 빨간색은 파장이 훨씬 길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파장이 긴 형태로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전기장하고 전자기파가 전기장 웨이브하고 이제 매그네틱 웨이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이제 같이 존재한다. 같이 존재하고
그 비율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인트리직 임피던스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앰플리튜드 요거죠. 이 파동의 그 앰플리튜드 이걸 이제 앰플리튜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이 웨이브랭스는 요걸 웨이브랭스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파장의 역수를 이제 웨이브 넘버라고 부른다. 웨이브 넘버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 한 주기 이제 그 이 타워는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 또는 이제 피리어드. 그러니까 주기는 뭐냐면은 여기 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느끼는 주기야. 그러니까 가만히 여기 누가 정지해 있으면 이게 웨이브 진폭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른쪽으로 옮겨가니까 이 사인파가 전체가 옮겨가니까 여기 누가 서 있으면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 주기인데 그 주기는 한 파장 나누기 웨이브의 속도하고 같겠죠.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게 V의 속도로 쭉 움직이니까 이 한 주기는 한 파장이 움직이는 그 시간이 한 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기는 파장 나누기 속도고, 근데 이제 그 다시 얘기하면 또 속도는 이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1 나누기 타우니까 결국 그 라무다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그 V는 그 F 라무다가 돼. 아까 얘기했던 그 빛의 속도는 이제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타우라고 부르는 이제 요 그리스 문자예요. 요렇게 쓰는 거죠. 요렇게. 뭐 다시 이제 그 블루라이트 아까 이제 그 페일 블루 라이트의 이게 아마 그 그린 녹색하고 이제 파란색 사이 어떤 중간쯤 되는 그 색깔인데 500나노미터인 경우에는 그 주기 계산해 보면 뭐 이렇게 이 정도가 되고 그걸 이제 주파수로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599 600테라헤르츠 600테라헤르츠 599테라헤르츠 600테라헤르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주파수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우리 주파수가 한 2기가 또는 뭐 3.5기가 1기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2기가면은 테라니까 이거의 1000배다가 다시 600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얼마야? 뭐 60만 배 이상 주파수가 높은 그런 주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요. 앞에 방해물이 있으면 그냥 그림자가 쫙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햇빛이 있죠.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 사람이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맺히죠. 낮에. 그게 그 빛의 직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 전자기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한 이동통신 주파수의 그 주파수를 갖고 있는 그 전자기파가 우리 몸을 이렇게 비쳤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림자가 맺히거든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럼 그 맺히는 그림자는 형태를 그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주변이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림자가 맺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해물 뒤에서도 좀 이제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낮은 주파수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빛을 가지고 통신한다 그러면 방해물이 있으면 바로 방해물 뒤에서는 절대 통신이 안 될 거야. 네? 완전히 막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제 그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